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 관계 스토리 6번째, 권태기가 아닌 관태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다양한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관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명 우리가 이제 관계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내가 혼자 있을 것인가, 함께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좀 딜레마일 겁니다. 혼자 있겠다라는 거는 고독과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고,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상처를 받겠다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또 다른 말로 고독과 상처의 딜레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삶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혼자 있을 것인가 함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관계선상에서 사용하는 키워드 중에 권태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권태기. 대체적으로 이제 권태기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있는 것을 다 있습니다. 권태기가. 그래서 관계에서 예전처럼 설레지 않고 시들해졌다 하게 되면 이거를 권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 말고도 나의 삶의 많은 영역들, 예를 들어 직업의 영역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아니면 가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시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염증이 느껴지고 회의감이 느껴진다. 이것도 권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되었든 삶의 영역이 되었든 권태기가 오게 되면 일단 우리는 좀 무기력해지고 심하면 우울해지고 그러한 심리적 증상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연인 사이에서 권태기와 연인 사이에서 변심을 우리가 이걸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권태기는 연인 사이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아니면은 집에 갔더니 누군가 아파갖고 병으로 인해 갖고 뭔가가 불편해진 상황이야. 그런데 나의 연인이 자꾸 프로포즈하고 만나자고 하고 뭔가 데이트하자고 할 때 귀찮아져. 이게 권태기야, 권태기. 그런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없어.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아. 그냥 상대방이 데이트하자고 하는 게 싫다라고 하는 건 그건 권태기가 아니라 변심입니다. 변심은 변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회복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관계를 세퍼레이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권태기는 아니야. 권태기는 상대방이 지금 싫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관태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에 권태기라고 하는 심리적인 용어를 갖다 합성시켜서 만드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지쳐버리게 되는 것을 관태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관태기를 경험을 하면은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말셀프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나 혼자 있을게요. 나 홀로족 하는. 그래서 다 혼자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현상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관태기는 관계선상에서 상처를 받아서 관태기가 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 그런데 대부분 상처보다는 그냥 너무 많은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멀미가 나서 그래서 관계에 과부하가 걸려서 가지게 되는 심리적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관태기는 번아웃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업무가 너무 지겨워. 직장 내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 거기에 이제 과도한 업무량이 쌓이게 됐어. 하면은 이제는 업무를 열심히 잘 해야겠다 생각보다 빨리 이거를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감정 기복의 높낮이가 너무 이제 크고 작고 하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하게 되면 관태기와 번아웃이 같이 콜라보 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심리적 증상입니다.
이런 관태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봤더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는 걸 많이 선택합니다. 잠깐 나 그냥 혼자 있을 거야 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혼자 고립되는 방법을 선택할 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자, 예를 들어서 관계 과부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혼자 지낼 거야.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뭐든지 다 할 거야.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를 고립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거나 누적이 되면 그 사이에 이제 주변 사람들은 프로포즈를 계속 하겠지.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차 마시자 했는데, 아니, 나 안 가, 혼자 있을게. 계속 이게 누적이 되면은, 길어지게 되면, 안타깝게도 주변 사람들은 이제 나한테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져. 그리고 나는 이제 이 관태기로부터 이제 서서히 좀 회복이 되어서 나도 이제 한 잔 마시고 같이 밥도 먹고 술 한 잔 마시고 영화도 보자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욕구들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관계에 대한 욕구가 올라와서 프로포즈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변인들은 기다려주지 않거든. 잘라내버리거든. 그래서 이후에 이제 타인들에 의해서 내가 왕따를 당하는 고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타인과 세상이 나를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병리적인 증상으로 연결이 되면 이제 진짜 외로워지는, 진짜 우울해지는 이러한 증상까지 연결되니까 혼자 고립되는 방법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립되기보다는 거리를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혼자 있는 것을 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직업의 세계에서는 관계를 아예 단절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는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면 네, 식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만 하지 말고 대답하고 당신도 식사했어요? 라고 물어봐주는 이 정도는 유지를 하시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학교나 직장에서 퇴근 이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그런 활동은 일정 시간 동안 좀 수독을 하고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해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 두기와 잘 연관시킬 수 있는 에피소드 중에 쇼펜하우어가 쓴 소논문집에서 나오는 고슴도치 우화에서 유래되어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여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바늘에 찔려서 상처가 나. 그래서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추위는 다시 고슴도치를 모이게 만들었고 이렇게 서로 바늘에 의해서 이렇게 찔리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슴도치는 이렇게 최소한의 간격을 두고 우리가 모여 있는 게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바늘이 없는 머리를 좀 서로 맞대어서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머리를 좀 맞대고 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온도를 좀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법칙을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람들과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서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관태기 증상이 온다면 일정 정도 좀 거리를 두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고슴도치 딜레마를 얘기했습니다. 2002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남의 횟수, 빈도수를 이제 줄이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고 해서 이런 심리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화가 바로 무엇이냐?
사회적 거리두기인 그 안에서도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계속 만나왔는데 안 만나도 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된 계기.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나야 되는 거, 안 만나도 되는 이 가이드라인을 좀 갖게끔 만들어준 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관계선상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꼭 만나야 되는 관계를 진짜 관계라고 표현했고, 안 만나도 되는 관계를 가짜 관계라고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저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진짜 관계는 상대방의 어떤 소식이 왔어. 좋은 소식이 들렸어. 예를 들어서 승진했다는 둥, 아니면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는 둥, 아니면 배우자가 뭐 승진했다든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전화해서 연락해서 만나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막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관계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상대방의 좋은 소식에는 무반응이야. 근데 상대방이 나쁜 소식이 있으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나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나쁜 소식에 들었을 때 위로와 격려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축하해주고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을 해주는 거, 그런 게 바로 진짜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인간관계는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쪽은 주기만 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고, 그거는 가짜 관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거 주고받는다라는 게 산술적으로 주고받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2만 원 썼으니까 너도 2만 원 써야 돼? 이 관념이 아니라 내가 주고 너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진짜 관계인 것이고, 그리고 헤어진 이후에 그 사람을 만나서 헤어진 이후에도 행복했다, 채워졌다, 즐거웠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면 진짜 관계인 것이고, 헤어진 이후에 공허하고 헛헛하고 괜히 만났어 이런 후회감이 든다면 그거는 가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 가짜 관계를 하나 좀 더 붙이면 앞서 말한 것처럼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는 것. 늘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마움과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가짜 관계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내 얘기를 시작해서 뒷담화도 하다가 내 얘기도 하고, 물론 상대방 얘기 들어주는 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만나서 뒷담화로 시작해서 뒷담화로 끝났다 하는 것들은 가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스토리, 너의 스토리, 그리고 타인의 알지 못하는 그런 뒷담화가 있어야 그게 진짜 관계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늘 네 편이야. 난 항상 너한테 항상 의지했잖아. 지지해줬잖아. 너는 항상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 내가 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지. 응? 너 이번에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은데 그거 너 문제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자꾸 주고 있다는 것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진짜 관계 아닙니다. 가짜 관계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라이팅은 좀 관계에서 중요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로 좀 준비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는 지속되겠습니다.